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기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사를 보면은 이제 골디락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골디락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이 골디락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사실 기사를 읽다 보면은 그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게 기사에 설명이 대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도 쭉 읽어보시면 골디락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지나치게 가열되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 그런 경제 상태를 골디락스 경제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디락스는 또 이 경제 기사를 전혀 안 읽었던 사람도 옛날 어렸을 때 읽었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인가 하는 책 있잖아요. 그 동화의 주인공이 바로 골디락스입니다.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금발 소녀가 막 숲속을 막 헤매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요. 비어있는 집에. 근데 거기에 죽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을 먹었더니 너무 뜨거웠고, 두 번째 죽을 먹었더니 너무 차가웠고, 세 번째 죽을 먹었더니 아주 딱 먹기 좋은 온도였다. 그래서 그 죽을 다 먹고 잠들어 버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골디락스가 사실 동화여서 그렇지 사실 빈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 먹고 그러면 안 되죠. 어찌됐든 골디락스가 먹은 세 번째 죽,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이라는 그런 전래동화에서 유래된 그 골디락스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가열되지도 않고 또 가라앉지도 않는 그런 경제를 골디락스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디락스라는 이 용어 경제에서 이제 쓰는 이 용어는 1992년 경제학자인 슐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골디락스 경제를 이 슐먼은 뭐라고 이제 비유를 했냐면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가열되지도 않았고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침체되지도 않는 그런 이상적인 경제 상태를 골디락스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가도 안정적이고 뭐 고용이라든지 성장 같은 그런 경제 지표들이 아주 호조를 보이는 이 골디락스 경제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이도 실업률은 떨어지고 소비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GDP는 성장하는 그런 거를 이제 실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몇 번 있긴 있지만 1996년에서 2005년 기간 중 미국 경제가 누렸던 장기 호황을 꼽아볼 수도 있고, 그 후에도 뭐 기간은 좀 더 짧았지만 골디락스 경제에 비유되었던 그런 사례들은 또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골디락스 경제는 사실 모든 나라가 꿈꾸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가열되지도 않고 침체되지도 않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경기라는 거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를 계속 이 골디락스 경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사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그냥 잘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소득이 좀 늘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소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다 쓰지는 말고 미래를 위해서 소비를 좀 연기하는, 좀 투자를 좀 어느 정도는 좀 하는 그런 습관을 갖추고요.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자기가 만약에 대출 받은 게 있다면 대출을 좀 축소하고 정리하려고 이제 노력해야 되겠고, 실제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이제 안정적인 자금, 경기 좋았을 때 투자를 했으면은 그러면 자기 이제 저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금을 좀 활용하면서 버텨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버티면서 이제 이 불황이 끝나고 다시 또 좋아지기를 이제 바라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골디락스와 관련돼서 이거는 그냥 마케팅에서도 이 골디락스를 이제 이용해서 전략을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골디락스라는 마케팅에서의 골디락스 전략은 이제 정확하게는 골디락스 가격 전략인데요. 중간 가격의 제품을 저가와 고가 사이의 제품에 진열을 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중간 가격대 제품을 이제 선택을 많이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유도하는 전략, 저가 제품과 고가 제품 사이에 중간 가격대 제품을 전시를 해서 하는 그런 전략을 골디락스 가격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명절 선물 세트 사려고 마트에 갔을 때 10,000원짜리 있고 100,000원짜리 있고 그 사이에 꼭 50,000원짜리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10,000원은 너무 싼 것 같고 100,000원은 너무 비싼 것 같고 중간 50,000원짜리로 하자라고 선택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이 골디락스 가격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조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설명은 다 하긴 했는데 조금 헷갈리게 한 게 아닌가라고 제가 조금 반성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경기와 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정의 관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의 관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미는 바로 이 얘기예요. 경기가 먼저 움직이면 출발이 경기라는 얘기죠.
경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뭐 생산도 늘어날 테고, 소비도 늘어날 테고, 뭐 투자 같은 것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금 수요가 활발해지겠죠. 그러니까 대출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경기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만약에 이제 경기가 하락하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경기가 하락하면 뭐 생산이나 소비, 투자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자금 수요도 줄어들고 그래서 금리는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와 금리가 정해관계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의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설명하면서 중간에 설명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금리가 만약에 움직여서 경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이야기할 때는 금리가 상승한다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해요. 그렇다면은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자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 부담이 커지면은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출을 축소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 기업도 투자도 줄어들고 생산도 줄어들고 소비도 또 줄어들 거예요. 가게 입장에서는 대출 받아서 막 소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는 대출을 갚아야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해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실물 경제 활동이랑 금융 경제가 이제 좀 약간 축소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경기는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금리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즉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대출도 많아질 테고요. 생산이나 소비나 투자 같은 것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경기는 좀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이 관계를 본다면은 이거는 정의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고 금리가 변할 때 경기는 어떻게 된다? 거꾸로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역의 관계이다. 역의 관계로 역의 방향으로 경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금리가 정해관계이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변했을 때 금리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했을 때의 이야기고요. 금리가 변했을 때 경기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거는 굳이 표현하자면 역의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든 경기와 금리는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부의 경기 대응책을 경기 정책 또는 경기 안정화 정책, 뭐 경기 대응책이라고 이제 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같은 얘기인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 경제 용어가 꼭 그렇더라고요. 그냥 하나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또 다르게도 얘기해요. 하지만 뜻은 우리가 이제 알아두는 게 이제 우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습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경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뭐 정책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거를 경기 정책이라고도 하고 경기 안정화 정책,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 정책은 주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많이 가동이 돼요. 하지만 경기가 좋았을 때도 경기 정책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경기 정책이라는 거는요, 경기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 정책을 정부가 시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즉 경기 대책 하나 가동했다고 해서 그 즉시 경기가 뭐 좋아졌다, 뭐 진정됐다 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항상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는 경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 경기를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 하에 경기 정책을 어떻게 쓸까를 골머리를 쓰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경기는 어차피 순환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대책 없이 경기 대책 없이 내버려 두면 어떨까? 그냥 기다리면 안 되나? 즉 경기가 안 좋더라도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경기가 다시 좋아질 테니까 그냥 정부가 그 대책 세우지 말고 에너지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 경제를 가능한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어떤 책무 중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만약에 막 지금 이제 좋았다가 막 내려가고 있어요. 하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하강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강한다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만약에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뭐 소비도 급격히 위축이 될 테고요. 또 고용이나 투자도 급격히 감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대량 실업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업 부도가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즉 국민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 막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좀 침체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조절할
거는 최소한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좀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경기가 이제 하강할 때 빠른 속도로 막 침체하는 그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경착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완만한 속도로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용어는 뭐가 있을까요? 연착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경착륙, 연착륙이라는 거는요, 경기가 침체되는 속도를 착륙하는 비행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좀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로 제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을 때 경기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경기 대응책을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꼭 항상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경기가 상승할 때에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만약에 너무 좋아져서 막 가열이 됐어요. 오버슈팅 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가 좋았을 때는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자금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은 대출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위험자산,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거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위험자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적정 가격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가는, 과하게 올라가는, 즉 그런 거를 뭐 거품, 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버블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버블이 있을 경우에는 이 버블은 어차피 펑 하고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언젠가는 터지기 때문에 버블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좀 무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천천히 좀 이렇게 없애는 그런 대책을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또는 나빠질 경우 또는 좋아질 경우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이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가 가열 끝에 거품이 펑 하고 터진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침체에 빠른 속도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좀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면은 경기를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기 대응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재정정책이고요. 하나는 금융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 재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금융정책은 금융정책 차원에서 금리 수준과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융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게 이제 금융정책, 통화정책이냐면요. 중앙은행이 화폐의 양이나 가격, 화폐의 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통화량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가격, 화폐의 가격을 뭐라 그러냐면 금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화폐의 양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어떤 일련의 정책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금융정책,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결국에는 화폐의 가격이라는 거는 금리고요. 화폐의 가치는 물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와 물가를 안정시켜서 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화폐 통화량이나 금리 다 나중에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통화 이야기 부분에서 이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금융정책이 어떻게 경기정책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이제 금융정책이 경기정책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경기가 좋아지려면 사실 뭐 금리가 영향을 미친다고는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통화량이 이제 늘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금융정책이 경기정책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금리와 경기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또 앞부분에서 복습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생각하시면요. 그렇다면은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이, 금리와 관련된 통화정책이 경기정책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금리가 상승하면 그렇다면은 경기는 어떻게 된다? 좀 하락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경기는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정책이 경기 대응책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금융정책, 통화정책은 보통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주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주체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경기가 만약에 가열될 것 같다, 오버슈팅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금융을 긴축한다, 긴축 통화정책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면 금융을 완화한다, 또는 뭐 금융을 확대한다, 뭐 확대 통화정책, 팽창 통화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는지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죠. 금리가 만약에 상승을 해요.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이자 부담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 부담이 커지면은 대출이 좀 줄어들게 될 테고요. 그리고 뭐 소비도 좀 덜하게 될 테고, 생산도 덜하게 될 테고, 뭐 투자도 덜하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은 경기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만약에 긴축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긴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화를 하는지, 어떻게 긴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제에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시장금리도 좀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가열될 것 같을 때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인상을 해요. 그러면은 시장금리도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면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기가 조금 좀 진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로 만약에 금리가 지금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경기가 좀 활발해지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을 것 같을 때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쪽으로 좀 작동하게끔 통화정책을 씁니다. 그거를 이제 금융 완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경기 대응책으로 이제 금융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긴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금리를 좀 상승시키는, 또는 우리가 지금은 통화량 얘기 안 했지만 통화량을 줄이는 그러려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 완화는 통화량을 늘리는, 또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 이야기하고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은 또 막 얘기가 막 옆길은 아니고 막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한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구사함으로써 통화량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수단,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금융긴축, 경기가 가열될 것 같으면 금융긴축을 한다. 금융긴축을 하게 되면은 금융긴축을 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다? 통화량을 줄이는, 또는 금리를 상승시키려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 완화는 경기가 침체될 것 같을 때 쓸 수 있는데, 금융 완화를 한다는 거의 의미는 통화량을 늘리는, 또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정책이 제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통화정책은 다음에 통화 이야기할 때 이야기 좀 더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재정정책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재정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시면, 경기가 둔화되는 것 같으니 재정정책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드라기 총재가 이제 막 고별사에서 막 이야기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경기가 둔화되면 재정정책 확대를 촉구하는 거지? 재정정책, 재정 확대의 의미는 뭐지?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재정 수지는 뭐냐? 수지라는 게 수입과 지출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수지라는 거는 정부의 수입과 정부의 지출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수입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세금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가 국채라는 거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국채를 발행하면은, 정부로부터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국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공기업들이 만약에 이익이 났다, 경영이익이 났다, 이런 것들도 정부의 수입으로 잡히겠죠.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 정부가
지출하는 돈, 뭐 예를 들어 뭐 사회간접 자본, SOC에 투자하는 거, 뭐 아니면 공무원에 뭐 월급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하는 지출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들어온 것과 나간 거의 차이가 바로 재정수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정수지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 살림이 지금 어떤지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정수지가 플러스이다라는 얘기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흑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라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로면, 뭐 제로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뭐 제로, 0에 가까우면 이거를 뭐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게에서나 기업에서는, 즉 민간에서는 흑자를 되게 좋아하죠. 흑자가 나면 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흑자가 나면 날수록 좋지만 정부 재정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익을 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재정은 흑자가 이상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균형이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정수지 흑자는 보통 정부 수입이 늘어나서라기보다는 정부 지출이 줄어든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경제 전체의 수요를 뭐라 그러냐면요, 총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에서의 모든 활동에 의한 지출, 그러니까 주요 경제 주체들 있잖아요. 가게가 있고요. 가게는 주로 소비를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있는데 정부가 지출하는 거 정부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부분이 있어요. 해외 부분이 하는 지출을 이제 수출하고 수입의 차이인 순수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순수출, 정부 지출을 합하면 국민 경제 전체의 지출인 총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저는 순수출 부분은 빼고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은 국민 경제 전체의 지출인 총 지출의 구성 요소이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은 소비 지출, 투자 지출과 함께 국민 경제 총 지출을 한 요소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뭐 나머지 내용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왜 그 총수요, 총지출 얘기가 나왔냐면은요, 사실 국민 경제의 전체 수요를 총수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총지출을 이제 지출을 총지출이다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같아요. 총수요와 총지출은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총수요, 어떨 때는 총지출이 되는 거지. 사실 수요가 있어야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로 해야지 그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수요와 총지출은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은 가계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 지출과 그 다음에 순수출과 함께 국민 경제 전체의 지출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정부 지출이 그러면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총지출이 줄어든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총지출이 줄어들면 총지출이 이꼴 총수요다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요. 총지출이 줄면 총수요가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총수요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는 좀 이렇게 다운이 될 것이다, 위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이제 재정 흑자는 정부 지출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수지라는 게 이제 수입과 지출의 합이잖아요. 수입과 지출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줄어들어서 재정 수지가 흑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꼭 그렇지 않고 재정 흑자가 수입이 늘어서 재정 흑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도 뭐 결과는 비슷합니다. 즉 재정 흑자가 수입을 늘려서 뭐 예를 들어서 세금 징수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수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재정 흑자가 나타난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결과는 비슷합니다. 세금을 너무 과하게 이제 징수할 경우, 세금을 늘릴 경우에는요, 증세를 할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은 가게가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소비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총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재정수지의 흑자 말고 이제 적자는 그럼 반대로 이제 재정 흑자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적자가 난 이유가 정부 지출이 늘어나서 이제 재정 적자가 난 경우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정부 지출이 늘어나서 만약에 적자가 난 경우라면은 정부 지출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정부 지출 늘어나면은 총 지출도 늘어나겠죠. 그럼 총 수요도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막 활발해지겠죠.
총수요가 늘어나면 더 많이 이제 막 그 소비하고 그럴 테니까요. 그죠? 만약에 정부 지출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세금을 덜 걷어서, 즉 수입이 줄어들어서 재정 수지 적자가 나타난 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세금을 덜 걷어서 재정 적자가 나타난 경우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슷하다 이 얘기예요. 세금을 덜 걷었어요? 그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가계가 여기 소비하기 위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총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경기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뭐 재정 수지를 이제 좀 변동시키려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 수지 흑자, 재정 수지 적자가 날 때 이제 총수요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어떻게 재정 정책을 구사할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경기가 가열될 때 또는 가열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정부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좀 흑자로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겠죠. 그래야지 총수요가 줄어들어서 경기가 좀 더 다운이 될 테니까, 좀 진정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재정을 흑자로 만드는 정책을요, 긴축 재정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흑자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소극적 재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정 긴축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더 많이 하면, 즉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같은 공공사업을 좀 줄여요. 그러면 정부 지출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또는 뭐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서 증세를 해서 소비를 억제하는, 가처분 소득을 좀 줄여서 소비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취할 경우에 경기 가열된 게 좀 진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그 효과가 있냐 없냐는 또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경기가 가열될 때 정부가 이제 긴축 재정을 함으로써 경기를 좀, 가열된 경기를 좀 진정하려고 시도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논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긴축이 되면 이제 뭐 소비 수요, 투자 수요,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경기가 침체 또는 침체될 것 같다면, 침체되어 있거나 뭐 침체될 것 같다면 정부는 재정을 적자로 만드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정을 적자로 만들어야 총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가 활발해질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정을 적자로 만드는 정책을 재정 완화 정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재정 확대 정책은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어요? 뜻이 통하면 되겠죠. 그죠? 적자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적극적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재정 완화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입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부가 도로나 항만과 같은 SOC 투자를 더 많이 하거나, 지출할 규모는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시기를 더 앞당겨요. 그 돈을 더 일찍 푸는 거죠. 정부가 더 빨리 이제 지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기 집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기 집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덜 걷어요. 감세 정책을 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소비와 투자가 이제 더 늘어나는 거를 좀 유도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국채를 발행해서, 저는 이제 세금 덜 걷는 거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국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집어는 넣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 듣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 복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한 걸로 이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도 뭐 방법, 그 재정 정책을 가지고 이제 경기에 대응하는 뭐 방법 중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제금융 제공하는 것도 재정 완화의 그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조세 정책인데요. 사실 조세 정책은 재정 정책 중에서 정부가 세금의 징수 규모와 방식을 조절하는 정책을 특별히 이제 부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 정책은 재정 정책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래는 조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세금 징수, 이게 이제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덜 걷거나 할 경우 경기를 조절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대응책으로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여러분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떻게 이제 조세 정책을 활용할 것이냐, 만약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요, 불황이에요. 그럴 때는 세금 징수액을 줄여.
그러면 이제 소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금 징수액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취할 경우에는 이 이제 여러 문제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세율을 낮추는 감세 정책의 혜택을 누가 보는가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죠. 경기를 이제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뭐 중산층, 뭐 저소득층, 뭐 서민층들이 이제 사실 저소득층은 아니긴 해요. 중산층의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이제 사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감세 정책의 혜택은 누가 많이 보냐면 대기업, 그 다음에 부유층들이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좀 언급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감세가 할 경우 고용이 더 늘어날까의 문제가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즉 고용이 더 늘어나야 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세를 해서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혜택을 받아서 그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중산층, 서민들에게 이제 흘러내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즉 낙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나타나야만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낙수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감세를 할 경우에는 사실 저소득층이 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세 정책을 취할 경우에는 정부 수입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필연적으로 복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반대로 이제 경기가 가열되어 있다면 조세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어요? 세금을 더 걷어서 소비를 억제하는 식으로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좀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요. 이번 시간에 경기에 따라서 어떤 경기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경기가 가열될 경우 또는 침체되어 있을 경우.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리하면 오히려 배운 내용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금융정책 면에서는 금융을 긴축하고 금리를 인상하거나 뭐 통화량이 축소가 되는 쪽으로 통화정책을 가동시키고요. 또는 재정을 긴축을 한다.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이제 침체되어 있을 것 같을 때는 금융을 완화하거나 즉 통화량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떨어뜨리도록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통화정책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재정정책 면에서는 재정 수지를 이제 적자로 만드는, 즉 재정을 완화하는, 그래서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조기 집행하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덜 걷는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용어들은 여기 다 나와 있죠. 금융 긴축, 재정 긴축, 금융 완화, 재정 완화, 금융 정책,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조세 정책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부분에서 골디락스 이야기도 용어도 소개했고, 연착륙, 경착륙도 소개했으니까 만약에 몰랐던 거라면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경기지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